대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선 54일 앞두고 각 당 예비 후보들의 경선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7공화국에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10가지 국가 대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정치꾼들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정치판을 확 뒤집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오늘은 두 전직 정당 대표가 나란히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요, 지지자들 앞에서 회견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좀 특이한가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자, 홍 의원님, 그 동영상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이 보통의 방식과 사뭇 다른 듯한데 왜 이런 방법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왜냐하면 2017년도 처음 출마했을 때는 성남의 한 시계공장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본인이 이제 손영공 출신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해서 그런 거고, 2022년 출마할 때 그때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까 그때도 동영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엔 이제 변화된 세상에 맞춰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 출마 선언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겠어요. 결국은 그것이 방송이나 전파를 타는 게 효과가 큰 건데, 아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 저 동영상 올림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는, 이제는 과거의 소통 방식이 달라졌던, 세상이 바뀌고 디지털화된 세상에 맞는 적합한 선거운동 방식, 그리고 출마 선언 방식을 선택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신선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변화된 디지털 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원 의원님은 좀 신선하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뭐 늘 저런 분들이 사실 과거에 많았어요. 그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취임식을 또 저런 방법을 했죠. 그런 방법인데, 그때 당시는 그 코로나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출마 선언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유행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출마를 세과시를 하지 않고 그런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한 것은 사실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세과시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빚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란만 빚어지고 세과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냥 민주당의 일극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그쪽으로 다 모여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소박하게 보이려고 저런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두 분의 평가 들어봤고요. 이재명 전 대표, 민주진영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지만 한 여론조사를 보면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 그래픽 좀 보시죠.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한 후보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전 대표라고 답한 국민이 30%. 2, 3위보다는 한 5배 많은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또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37% 국민이 또 이재명 전 대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위인 김문수 전 장관보다 2배 이상이고요. 이 조사는 MBC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것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조사와 인터넷 조사 방식을 활용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가장 큰 적수는 이 전 대표 본인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가장 적합하면서도 가장 적합하지 않다. 이 비호감 극복이 관건인가요? 보통 이제 선거 때 그 어떤 사람이 좋아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 예.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당선이 되죠. 근데 선거 때 꼭 떨어지는 경우는 어떠냐면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응징하기 위해서 투표하러 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아무리 뭐 지지세가 높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이 뭉쳐서 경쟁 후보를 찍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거의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항상 이 당선 확률보다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그분들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이거 뭐 반드시 이 사람 떨어뜨리러 가는 거니까요. 응징 투표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예. 이 여론조사가 지금 보면 MBC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이게 보통의 전화 면접 조사가 아니고요. 이게 그 스마트폰 앱 조사와 인터넷 조사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온라인 회원을 그 가입해서 178만 2,454명의 그 규모로 온라인 회원을 만들어서 여기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링크를 해서 답한 사람들로 그걸로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과연 공정한 여론조사인지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도 특정 그 성향이나 연령이나 특정한 좀 더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 이렇게 한정되어서 전 국민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 공개적으로는 처음 보는데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방식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또 유선전화 방식도 유선전화 받는 분, 안 받는 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이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식 등록된 여론조사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도 여론조사 한마디 드리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한계는 있지만 웹조사 방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그래서 또 그 응답자들의 여러 가지 그 어떤 나오잖아요. 표본이. 그 표본을 보고 보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일정하게 뭐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 선관위에 등록할 정도의 그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우리가 기업 경영 회계 분석을 할 때 보통 자산이란 말 쓰잖아요. 네. 자산에 포함된 거는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빚지는 게 불가피한 거죠. 저는 정치인의 자산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호감, 지지도, 그다음에 비호감도 이게 다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이제 비호감도는 부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나쁜 게 뭐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관심이죠. 예.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지지율이 높을수록 비호감도도 따라서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못해서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역시 자기에게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그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그 사람이 지지층이 결집하면 상대적으로 반대층도 결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중적 지지도가 낮은 사람이 비호감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엔 역대 대선에서 또는 과거 정치인 중에 비호감도 높은 사람들 보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다 전직 대통령이죠. 이런 분들이 다들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거의 비례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이제 후보죠. 후보도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호감도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그 표가 결집될 때,
비호감도가 낮은 후보들은 결집될 때 표가 빨리 늘어나요. 반면에 이제 비호감도 높은 사람들은 결집의 속도가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양자 내지는 삼자 대결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통령 선거는 50%를 넘겨야 승리고 삼자 대결이라고 했을 때도 최소한 49%에 육박해서 50%에 근접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호감도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중도층에게 어떻게 접근할 건가, 자기에게 비우호적인 그룹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건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전 대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시대 교체를 완성하려면 세대 교체도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개혁적이고 유연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방향과 문제의식까지 이뤄낼 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저 한동훈이 바로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장소도 그렇고요. 오늘 발표에서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저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김 의원님, 이 언급한 부분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뭐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 전부 부정될 필요가 없죠. 예. 잘한 부분은 이어받고 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은 뭐 여야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마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약간의 그런 배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권에 진입한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배려와 발탁에 의한 것이거든요. 아마 정치인 중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본인은 계엄을 막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계엄은 민주당이 막은 거죠. 탄핵을 성공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없었으면 탄핵이 성공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탄핵의 당사자, 가장 탄핵을 성공시킨 당사자라는 그런 당 지지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한계는 뭘까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같은 논리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치인의 자산, 역시 그 아까 자기 자본과 부채로 얘기하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자기 자본이 생겼죠.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다, 그냥 검사 출신의 정치 초년생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비상계엄을 막는 과정에서 당시에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비상계엄의 가담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입장에 있던 군인과 그 경찰 수뇌부의 상당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했지만 여당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의 역할도 비상계엄을 막는 과정에서 간단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 탄핵 과정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탄핵은 된 거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한동훈계가 한 14명인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결국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타격을 받았을 텐데 그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헌정 질서를 지킨 여당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으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치적 자본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부채는 역시 이제 배신자론이죠. 배신자론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재원 최고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의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있는 과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죠. 검사 시절에서 승승장구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다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어느 정도는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배신자론을 이번 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부채로 남는 겁니다. 네. 자산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는 4명 통과, 2차 경선에서는 2명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대선 후보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100%, 당원, 국민의사 50%, 2차 경선, 1, 2차 경선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출마 의사를 밝힌 경선 주자는 많고 선거운동 기간은 짧습니다. 1차 컷오프는 홍 의원님, 사실상 인지도 싸움일까요? 그렇죠. 그 인지도하고 그 확보하고 있는 고정표 싸움으로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소위 언론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분들이 유리한 거죠. 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 4명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약간의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역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유승민 전 대표 예.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그 4분 중에 1명을 떨어뜨리고 거기에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되게 4+2의 싸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2 정도. 예, 그러니까 원래 그 4분 아까 얘기했던 그 4분이 유력한 후보고 예. 그 2명이 이변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보기로 했습니다. 김지현 전 최고위원님, 지금 김문수 전 장관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맡으셨는데 오늘 이 당분간 사사건건 출연은 또 마지막이실 것 같아요. 네. 여러 예비 주자 중에서 지금 경계하는 분 누구일까요? 뭐 다 경계를 하죠. 다 경계를 하고 계세요? 선거에 나오면 그 부지깽이가 앞에 서 있어도 무섭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상대를 두려워하고 상대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야 사실 겸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당의 후보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모두 상당한 정치력을 갖추고 있고 또 장점도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지금 그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많은 그 모습이 예를 들어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이 뭐 부자 정당이다, 뭐 그 부자들을 좀 그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다, 서민 생활을 좀 외면하고 있다, 또는 청년 수도권에서 인기가 없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영남 편중되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사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우리의 또 최대의 약점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서민, 약자, 노동자 또 스스로가 그 이념적으로 굉장히 유연한 분으로 과거에 가장 왼쪽에 있던 분이 오른쪽까지 경험하고 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오히려 중도 또 서민층 소외된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경쟁 상대가 이렇게 많은 만큼 뭐 부지깽이 하나 서 있어도 좀 되게 경계한다고 하셨는데 경선 캠프 이름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원희룡 전 장관, 김기현 의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님,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안타깝지만 이 후보가 사실 많다고 보면 어쨌든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누구누구가 앞서가고 있다는 게 대강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단계에 TV토론 한번 하고 4명을 선출해버리면 결국은 TV토론 한번 끝에 컷오프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대선 본선에 나가기가 적어도 이제 경선 본선에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아무래도 좀 물러서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네. 우스갯소리로 저한테도 출마해보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는 좀 후보가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홍 의원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나 의원에게 윤심이 실렸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하여간 우선은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출마를 국민의힘에서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희룡 장관이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인데 김문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지금 소위 좀 약간 훨씬 더 제일 강한 우파 성향의 지지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중도 포기한 것 같고.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는 건 결국은 김문수 장관하고 표를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데. 표가 갈리나요? 예. 네. 글쎄요. 지금 과연 나경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세일즈에서 표를 얼만큼 얻을 수가 있을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이후에 4인 경선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선의 경쟁력이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내일 출마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지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 세일즈를 하는 게 저는 나경원 의원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대선 전략에도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출마자가 20명에 이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최근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도 또 그분을 소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지역 구민들도 그렇고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시냐고. 자, 김 의원님,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출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당 입장에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경선을 하면 인재가 풍성해지니까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우선에는 대선을 지금 관리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내각이 온전한 내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데 그 권한 대행을 대대행에게 넘겨주고 나는 대선에 나가겠다 했을 때 지금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좀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 두 번째는 사실 탄핵이 되고 나서 직무가 정지되었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한덕수 대행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해달라, 즉 빨리 풀어달라 이거죠. 그렇게 요구할 때도 내세운 명분이 지금 한미 통상 현안이 워낙 중요하니 빨리 한덕수 총리가 투입되어야 된다 이랬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사표를 내고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도 또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적어도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그런 판단을 할 건가 저는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오시면 우리 당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대선 국면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오시는 게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누가 나오면 좋다, 누가 나오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섣부른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한 방송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안 나올 거다. 한덕수 총리는 출마 안 할 거다. 그럴 사람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제 저도 그쪽에 훨씬 무게감이 실리는데 이제 과거의 좀 사례를 보면 고건 전 총리가 한번 있었고요. 고건 전 총리는 민주당 쪽에서 출마를 원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3년 전에 또 출마를 막 원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운동선수들이 근육이 다르단 말이 있습니다. 축구선수의 근육과 야구선수의 근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행정관리의 근육과 대중정치인의 근육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여기에 뛰어들 만큼의 준비가 돼 있을까? 여기 약간 의문보가 있고. 근데 약간 의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요즘에 행보를 보면 어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던 얘기가 흘러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하냐 물어봤는데 본인이 아니다도 아니고 결정된 거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내용은 총리실, 즉 한덕수 총리 내지는 그 측근들이 흘리지 않으면 나올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딱 그 내용이 흘러나온 것 자체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면서 이건 당연히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절차나 또는 대상자를 보면. 마치 본인이 아까 김재원 최고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나올 명분이 없으니 민주당이 탄핵해달라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여의도에서는 꽤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민주당이 탄핵을 해주면 훨씬 좀 유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면. 아니 탄핵해달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권한대행을 내놓고 무리하게 출마했다 이걸 벗어나려고 탄핵을 원해서 일부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결정할지 조금 더 지켜보죠.